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AI 진화의 최종 단계로 여겨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미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고군분투 중이고요. SKT도 뛰어들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미래 먹거리가 된 휴머노이드 시장, 어떤 기술까지 발전했는지 살펴보고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 매력도는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글로벌 관세 전쟁 완화 기대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트럼프발 관세 조치가 미칠 섹터별 파장과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주간 증시 전망에서 갖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관세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95% 23포인트가 올라서요. 2455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1.92% 13포인트가 올라서 708.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이긴 했는데요. 개인이 좀 적극적으로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관세 정책이 지난주에 워낙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고 이제는 좀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미국장을 보면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제 서로 보복 관세를 계속 이제 매기다가 더 높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시사함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1,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됐던 거는 미국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이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고 해석이 돼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특징주, 이걸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 인공지능 관련주들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죠.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뒤에 첫 일정으로 AI와 관련된 행보를 가졌습니다. 네. 인공지능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고요. 또 오늘 필요사 AI라는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을 현장 방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유력한 대선 후보 이 전 대표의 AI 행보에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AI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원달러 환율도 많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지난 주초 기억하시겠지만 환율이 1,480원 그때 재돌파했었고 이후에 물론 변동성이 컸지만 지금 어느덧 1,4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종가를 말씀드리면 전 거래일보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25.8원 하락한 1,424.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에서도 1,428원에 개장을 했어요. 이 시가 기준으로 보면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지금은 원화가 강세로 올라섰다라기보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후폭풍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약달러 기조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 주말 사이에 100을 밑돌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이 관세 전쟁이 촉발된 영향으로 미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 전반적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금융시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미 국채 매도세가 지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팔면서 달러 매도세를 더 부추겼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달러 약세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이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세 부과를 두고는 일부 좀 혼선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를 포함한 그 전자제품은 네. 이제 관세 면제를 받기는 받는데 또 이게 완전 면제는 아니라고요? 네. 완전 면제인 줄 알았는데 완전 면제가 또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 품목들이 명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이 세관 국경보호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지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라든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의 부과된 상호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네.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강경 일변도에서 한 발 물러났다. 그래서 아주 뭐 물가라든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아예 면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또 이제 상대당인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주말 사이에 쏟아진 겁니다. 그러자 이제 관세를 담당하는 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해명을 내놓은 게 네. 국가별 상호관세에서는 제외된 건 맞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해서 그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또 부과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자동차나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25%의 관세. 이것처럼 반도체나 이런 전자제품에도 품목별 관세는 부과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면제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일정을 공개를 했죠. 네. 예.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일단 자신의 SNS에 그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나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관세 부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밝혔고 또 이제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럼 관세율이 얼마나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게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 일부 기업들에게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꼬리를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아이폰 관세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폰은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이런 보복 관세들이 아이폰 생산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도 유연성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지금으로서 확실한 거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관세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거다. 이건 확실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 똑같이 부과되는지 혹은 이게 제품이나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래서 반도체 관세, 스마트폰 관세 이런 IT 제품과 관련된 관세는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완화된다고요. 네, 행정안전부가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현재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 특례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재산세 과세 표준을 이제 산정을 할 때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정도인
입니다. 그래서 2009년 도입된 이후에 이게 2021년까지 60%로 유지가 됐었는데 2021년, 2022년 당시 공시 가격이 너무나 많이 급등을 해버려서 세 부담이 커지니까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서는 2022년에 이 비율을 45%로 낮췄고요. 네. 2023년에는 즉 구간별로 나눠서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추가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네. 올해 역시 대내의 불확실성 또 서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런 특례를 1년 더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공시 가격이 만약에 4억 원인 주택의 경우에는 44%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이 돼서 네. 이렇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6분입니다. 세계 최초 로봇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중국에서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등 휴머노이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프로 전망 어떨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임복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장 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욱 치열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급부상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왜 이렇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GPT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챗GPT.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이 급등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산업들이 또 다음에 성장하게 될까 이거를 관심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AI들이 현재는 읽고 보고 생각하고 네. 듣고 말까지 할 수 있게 됐죠. 친구처럼 대화 나누는 사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GPT가 지금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여기 못 있어요. 네, 무슨 말씀? 의자에 앉을 수가 없죠. 아.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랑 같이 네. 존재하는 게 안 되는데 네. 이게 되려면 인공지능들이 육체를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 AI 다음 뭐가 될 것이냐? 육체를 가질 수 있는 AI. 한마디로 신체 휴머노이드 같은 구조가 시작이에요. 있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랑 같이 생활하면서 데이터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정확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2024년도 3월 달에 미국 휴머노이드 회사 중에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실험적인 것들 영상을 보여줬는데 네. 휴머노이드 만든 피규어란 로봇에 GPT를 장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인간하고 소통을 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여줬었죠. 네. 그 다음에 관심이 다시 좀 급부상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슈가 더 있습니다. 네. 중국이에요. 중국이 뛰어들게 되면서 중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뭔가 뛰어들면은 다른 나라들이 규제를 좀 봐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여기 팍팍 밀어주죠. 예, 특성상 많이 밀어주고 돈도 많이 씁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돼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게 뒤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가격. 알리바바, 네. 톰 쉐인처럼 로봇 쪽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급부상하게 된 게 일단 신체, 육체를 가져야 네네.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시장 GPT 요구가 다음이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네. 선전. 네, 그렇군요. 이제 그래도 가장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네. 그 휴머노이드가 좀 각인이 된 게 올 초인가요? 이제 세계 가전 박람회 네, CES CES 가 있었죠. 2025 그 기조 연설에서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생성형 AI 다음이 피지컬 AI다 이런 네네. 표현을 했고요. 로봇의 챗 GPT 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봇하고 챗 GPT가 결합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앞으로 로봇 개발에 큰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네네.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들의 그 투자가 많이
올리고 있다면서요. 맞는 말입니다. 투자는 사실 그 전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쐐기를 박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피지컬 AI를 보게 되면 네. 이 피지컬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AI가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들. 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로봇을 좀 생각해야 돼요. 로봇이 뭐냐를 생각하게 되면 네. 결국 로봇은 어떤 작업을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네. 그 이제 멀게 느껴지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집집마다 어쩌면 로봇 하나 청소기. 정도씩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돌아다니잖아요. 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요. 게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가서 충전하죠. 저희 집은 없어서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이 로봇 신기하긴 청소기들 해요. 돌아간다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턱도 넘을 수 있게 로팔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로봇 청소기의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탑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자율주행차가 돼요.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네. 이러면은 로봇에 대한 생각이 그냥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자동차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올해 키노트에서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었을 때 네. BYD라든지 중국의 네. 토요타, 메르세드 벤츠 아니면 샤오미와 같은 회사들하고도 협업을 발표했었어요. 네. 굉장히 산업 자체가 넓어지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네. 두 손과 다리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근데 여기까지도 엔비디아가 이슈를 몰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까지 AI를 연구하거나 로봇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든 기술들을 통해서 단축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챗GPT의 모멘트가 그 순간이 로봇에서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니까 아주 조밀하게 완전히 똑같이는 안 피부 표현까지 네네. 하는 건 아니더라도 대충의 머리 있고 팔다리 있고 이런 네. 느낌으로 일단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네. 제가 좀 명쾌하게 네. 예를 좀 들어드리게 되면 네. 일단 휴머노이드는 인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두 팔이 있거나 다리가 있는데 이게 고전 영화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그 3PO라고 하는 이름의 황금색 로봇이 나왔었어요. 이거로 네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휴머노이드. 이게 휴머노이드예요. 아, 이제 안드로이드는 좀 다른 게 예. 인간하고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간하고 얼굴 표정이나 피부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거는 이게- 지금 나온 건 아니죠 아직. 그건 영화에서나 있죠. 아닙니다. 요즘에도 이미 있습니다. 있나요? 예, 있나요? 비슷하게는 만들고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는 휴머노이드가 약간 좀 다른 축에서 성장을 하지만 하고 피부 있어요. 이런 텍스처가 똑같다고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거의 만들어요. 비슷하게. 여기다가 얼굴 표정까지 비슷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고전 영화 중에 블레이드 러너가 아, 그러네요. 거기 나왔던 게 이제 안드로이드죠. 네. 그리고요. 사이보그가 있습니다. 사이보그. 예, 사이보그. 이건 좀 단계가 더 뒤인가요? 더 뒤로 보셔도 될 진전된 것 같아요. 건가요? 네. 더 뒤쪽이고 진전될 수도 있는데 사이보그로 해서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인식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예전에 로보캅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예, 로보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보캅이 사이보그죠. 인간의 신체를 로봇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소모지 이런 거는요? 그렇죠. 소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 부분을 대체하거나 소모지가 누구야? 이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세대에 물백만 따라서 달라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기계로 부품화가 돼 있는 건 사이보그다.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네. 구분하는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요. 안드로이드가 제일 많이 나간 건가요, 그러면요? 아니요,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아, 전 피부 표현이나 이런 것까지 된다면 가장 진화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네. 우리 곁에 있으려면 너무 기계적이거나 무서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을 닮는 게 가장 좋죠. 다만 인간을 닮게 하기 위해서는 더 두려운 게 많아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은데 비슷한 표정을 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갈 길이 조금 더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로봇 시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긍정적인 네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또 그 중에서 어떤 분야가 제일 유망한 분야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는 계속 성장하는 분야였었어요. 그 로봇 범위 자체를 잡자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요즘에 관심 있는 것들은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럼 로봇 서비스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산업용입니다. 네. 산업용 로봇이 우리 공장 가면 거대한 기계팔이 있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은 사이즈를 줄여갖고 인간이랑 같이 옆에서 큰 사고 없이 그러니까 거대한 기계팔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인간하고 같이 일하는 건 또 협업 로봇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병원으로 가보게 되면요. 병원에서도 로봇들이 있어요. 네. 이제 간호사나 의사랑 같이 일하는 로봇들이 의료용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좀 있고 예. 아니면 인간 곁에서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반려 로봇 분야도 있습니다. 전 이게 참 궁금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이게 비율로 보면은 사실 50% 정도가 산업용 로봇이에요. 네. 그럼 향후에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로봇은 어디냐? 휴머노이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에 공장하고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향후 발전이 큰 건 뭐가 예상되느냐? 이러면 의료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헬스케어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수술용 로봇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많이 쓰이고 있죠. 네. 근데 이거 외에 인간 옆에서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로봇이 반려 간병 로봇입니다. 같이 마치. 간병이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네.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 네.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러면 같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집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래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약간 왜 우울증이 없어지잖아요. 여기를 이제 파고들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반려 로봇인데 문제가 현재까지의 반려 로봇들은 로봇은 로봇대로 만들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는 건 대화할 수 있는 AI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러니까 양쪽 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챗 GPT가 나왔기 때문에 GPT 같은 게 연동을 예.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개인화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고령자들 댁에만 계시는 분들 네, 사실 맞습니다. TV 계속 틀어놓고 좀 네네. 무료하니까 어디선가 소리 들리는 거 좋아하고요. 아 그럼요. 하다못해 밥솥에서 밥이 다 완성됐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반갑다고 대화해야죠. 네, 할 그러고. 정도인데 그만큼 외롭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로봇이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네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기에도 이제 힘이 들 때 네네. 반려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국 네. 정부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지자체 단위로 해서 반려 로봇들에 대한 예산은 계속 측정이 되고 투자도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안드로이드 로봇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 인공 뼈라든가 근육을 갖췄는데 심지어 이게 탁 공개되고 나서 뭐 네. 기괴하다라는 평을 받았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 전에 예. 폴란드의 로봇 스타트업이 공개한 로봇이 있는데 이 이름이 프로토클론입니다. 프로토클론. 프로토클론이니까 네. 클론 이전 거다. 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뭐에 대한 클론이냐면 인간에 대한. 그래서 인공 뼈랑 근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관절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마디가? 그렇죠. 그걸 비슷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그 해부학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예, 예. 그 인간의 근육 모습만 보이는 것들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힘줄 쫙 만들어놨어요. 있고. 그렇죠. 아. 예, 그게 비슷하게 보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건 잘 움직이고 정교한 걸 수행하게 만들었는데 네. 좀 기괴한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어. 근데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 관심 가는 로봇들은 이미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메카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 있어요. 네. 이게 영국 로봇 기업 엔지니어드 아치라는 곳을 만든 건데 네. 벌써 GPT가 나오기 전부터도 얼굴 표정이 풍부합니다. 앞에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 웃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웃는 게 사람이 얼굴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구현해놨어요. 똑같이 웃을 수 있고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눈을 찡그릴 수 있고 근데 그 겉에 피부를 씌워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씌워놨습니다. 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 근데 이 로봇이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도 CES에 갔다 왔었는데 다녀오셨군요. 거기 전시가 돼 예.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하고 차이점을 좀 보게 되면은 MWC랑 마찬가지로 작년의 차이점이 이번엔 피부를 인식했습니다. 피부를 인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네. 가발을 씌웠어요. 아. 여기다 옷까지 입혔는데 여성으로 된 거예요? 표현이? 원래 여성형이 아니었는데 여성형을 한 것 같아요. 아메카. 네. 근데 느낌이 이상했었어요. 약간 기괴하다. 차라리 예전의 모습이었으면은 얘는 로봇이야 그래. 라고 대화를 하는데 네. 너무 인간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아메카 같은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올해 정말 올해가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AI 회사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저마다 기술을 보여줘요. 자, 첫 번째로는 앞서 얘기했던 피규어라고 회사 있었었죠. 네, 네. 이 회사가 올해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게 이름이 헬릭스라는 모델을 개발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장을 보고 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로봇 2대한테 네가 이것들 알아서 정리 좀 해 라고 하고 사라져요. 그럼 로봇 2대가 하나는 선반에다가 올려놓고요. 네. 다른 로봇은 냉장고 문을 연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가는 건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심지어- 어떻게 알죠? 그럼 주인이 입력을 그렇죠.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는 세팅이 돼 것들이죠. 있어서. 근데 AI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습을 정해진 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라 네. 생성형 AI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추론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럼 눈앞에 있는 걸 비전 카메라로 다 보면서 예. 행동을 추론하고 옆에 있는 거랑 협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 무겁잖아요. 가져오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가 테슬라가 있습니다. 네, 옵티머스.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회사인데 갑자기 로봇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접근했었어요. 근데 이미 이 회사가 2022년부터 범블비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었고 네, 네. 그 다음에 공개했던 게 2023년에 옵티머스입니다. 네. 이 옵티머스 2세대가 2023년도 말에 나왔어요. 그 테슬라가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네. 결국에는 로봇이랑 자동차랑 같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에 들어가면 된다. 네, 네. 근데 이 로봇은
걸을 수 있고요. 예. 중심도 잘 잡고 예. 계란을 다른 손으로 넘겨요. 아, 그 본 것 같아요. 심지어 네. 올해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 날아오는 공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주목하실 로봇은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어질리티가 이제 민첩함이니까 여기서는 디짓이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장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리 부분이 인간처럼 생긴 게 아니라 새처럼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새처럼 민첩하다. 대신에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던 그거 건데 어디서 써요, 이거는요? 얘는 달리는 게 아니라 현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씁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제일 귀찮고 어렵고 혹은 관절 상하시기 쉬운 것 중에 무거운 하나가 거 들고 내리는 거. 그렇죠. 혹은 네.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아, 네, 네. 이런 동작에서 빈 팔렛 같은 것들을 바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역할을 해요. 네. 또 이제 무선에서 이 회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네. 구글이 있습니다. 네, 네. 구글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랬죠. 제미나이가 인공지능인데 이걸 장착한 로보틱스입니다. 구글도 그 다른 앱트로닉이라는 회사랑 같이 아폴로라고 하는 로봇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도시락 바구니를 쏴줍니다. 도시락을 바구니에 넣어서 넣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술이죠. 네. 자,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국내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기업이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네.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족 보행 로봇이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두 하나입니다. 다리. 예.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과거에 좀 무겁고 뚱뚱했었던 유압식을 포기를 하고 뉴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휴머노이드 다른 휴먼들처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네. 이 로봇 같은 경우에 뛰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갑자기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지금 공장에서 일할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번에 베이징에서 주말에 그 세계 첫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면서 하프 마라톤이면은 42.195의 반은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21km 이상을 달리는데 이게 원래 13일이었다가 연기가 됐으니까 네. 19일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게 작년에도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로봇 한 대가 페이스메이커를 했어요. 아. 앞에서 6km 정도 걸어 뛰면서 나를 따라오면 통과할 수 있어. 이 역할을 했다가 올해는 아예 대회를 연 거죠. 네. 이 대회에 20대 이상의 로봇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로봇이 이걸 완주를 하면서 물론 중간에 배터리 교체도 가능하고 다른 로봇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하고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로봇은 포기하지 않고 주행하는 거는 한참도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끝까지 쭉 가는 건데 네. 이제 배터리도 중간에 교체가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럼 네.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인간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가다가 물도 마시고. 아 물은 못 마실 거예요. 농담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네. 거는 중국이 자신들이 로봇 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기. 네. 이게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 왔고 네. 이 다음 넥스텝은 뭐냐. 중국을 세상의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일할 준비 끝났다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아까 그 저 인수한 건 있지만은 보스턴 네네. 다이나믹스 그 외에 어떤 게 있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사실 수준을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IFR이라고 국제 로봇 학회가 있어요. 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게 되면 이 협회에서는 그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의 직원 10,000명당 도입 대수는 1위입니다. 네. 이게 산업용이니까요. 예. 이미 그 정도로 해서 환경 자체는 구축이 되어져 있어요.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이족 보행 로봇이 거의 처음에 나온 휴머노이드가 아시모라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일본 거였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우리나라거든요. 휴버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휴보 전에 센토라고 있지 않았나요? 휴버가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와됩니다. 아, 그래요. 예, 헤드리스가 먼저 있었던 게 2002년이었었고 네. 그 2014년도 12월에 완성이 됐었어요. 아. 이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이어졌고 네, 네. 그게 최근에 삼성에서 인수를 했었죠. 네. 이렇게 이어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회사가 그 A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앨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어요. 예. 이 로봇이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렸던 MWC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동작을 했었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피규어가 했던 걸 거의 흡사하게 보여줬어요. 인간이랑 대화를 하고서 대화가 끝나고 나면은 네. 앞에 있는 생수병을 집어서 인간한테 건넵니다.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로봇이었는데 네. 이제 국내 로봇인 거죠. 이런 로봇들처럼 이미 수준급은 올라와져 있습니다. 딱 됩니까? 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워요. 됩니까? 아, 예. 그래요? 액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수준에 좀 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하지만 지금 중국 지금 엄청 앞서가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 보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로봇 기업들은 글로벌 그 경쟁에서 어느 정도 그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해요. 사실 이제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지만은 둘 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렇다 보니까 네. 한두 기업의 움직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난주에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을 했죠. 그렇더라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역할하고 이제 학계에서 해야 되는 역할하고. 근데 제가 좀 주목할 수 있었던 거는 수요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아, 네. 삼성 디스플레이나 CJ 대한통운과 같은 회사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건 뭐냐면 로봇 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는요. 네. 이게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기술적인 건 뛰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디다 쓰느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수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일을 시작했냐면은 마치 신입처럼 배우는 겁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저기다 나르는 거야. 단순 작업. 이거를 네.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충분히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인간처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면은 이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곳에 일을 해야 되죠. 네.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게 조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는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네. 근데 대신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자 로봇 산업은 완제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하다못해 나사 아니 배터리 부품이나 그럼요. 네. 부품과 같은 모든 것들에서 우리나라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성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네네.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핵심 로보틱스 기술을 지금 단번에 따라잡기는 단번에 어렵지만 다른 틈새가 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단 하나의 분야라든지 좀 특정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최적화시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하고 삼성에서도 이번에 그 가정용 로봇 AI 경쟁 시동 걸었다고 기사를 네네. 본 적이 있어요. 삼성엔 볼리, LG엔 Q9. 올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요? 솔직히 몇 년 됐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했었었는데 아. 이제 올해는 이게 홈 로봇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서 네. 이제는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올해 이제 CES나 MWC에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홈 로봇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TCL과 같은 기업들이. 네, 네. 이걸 봤을 때는 홈 로봇의 존재 이유거든요. 얘한테 뭘 시킬 수 있을까? 그럼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과거의 스피커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스피커. 네, 네. 얘하고 지금의 로봇들이 다른 거는 이제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불 켜줘 꺼줘가 아니라 어떤 도움을 드릴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화까지 갈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반려로봇의 지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은 승산 있는 게임으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글쎄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로봇 산업이 성장할지 네.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과한 기대인 건지도 맞습니다. 잘 네. 모르겠고 그래서요. 어떤 그 점을 주의하면서 관전 포인트를 잘 지켜보면서 투자자 입장에 접근하면 좋을지도 좀 끝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저도 이제 IT 트렌드를 거의 한 10년 정도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항상 조금씩 성장을 했었는데 그 사회 쪽에서 이번엔 이게 좀 잘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갑자기 투자가 몰릴 때가 있어요. 네.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개인 그러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순한 기업들보다도 제가 아까 산업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많은 증권회사 이런 곳들이 지금 ETF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투자했었던 10개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쪽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게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달려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ETF 쪽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한 것 네네. 같아서 예. 길게 보자고 했던 이유가 지금 로봇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로보티스 기업들의 주가들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네. 항상 뭔가 될 것 같으면 올라가는데 네. 그 다음에 실망을 가지고 와요. 네. 아직은 이거밖에 못하네. 네. 그럼 이제 부안해동하다 보니까 투자를 금방 하셨던 분들 금방 또 투자를 빼게 되죠. 네네. 그쪽은 아니고 네. 이쪽은 3년, 5년 계속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큰 흐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에서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럼요. 가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이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인복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 좀 네.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한 주는 전체적으로는 좋았어요. 일단 좀 반등에 드디어 성공을 좀 했고 트럼프의 이제 정책이 좀 물러났죠. 이제 관세를 90일 정도 유예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시장 분위기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한 4.95% 올랐고 S&P 500이 5.7%, 나스닥이 이제 한 주간 7.29% 올랐고 특히 엔비디아가 이제 한 주 동안 17%나 이제 급등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좀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뭐 아직 그 관세 전쟁,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판단했을 땐 좀 최악의 좀 국면은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이제 나왔고요. 또 미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가 네.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 네, 소비자 그러니까 전월 물가도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확실히 예상보다는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건 연준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겠죠, 이렇게 좀 아무래도. 뭔가 안 좋을 때 연준이 또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 조금 운신의 폭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담이 좀 예. 덜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작용하면서 좋았는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또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주 좋았다고 아직은 뭐 100% 안심할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시가 급반등하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달러인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해주실까요? 지금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또 달러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 원인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옛날과 너무 다른 게 보통 이런 위기가 터지면 달러로 돈이 몰리거든요. 달러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국채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원래 올라가는 게 보통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런 좀 위기 국면에도 달러가 오히려 이제 미국 주식과 같이 폭락하면서 좀 안 좋은데 결국 달러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결국 미국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달러화가 지금 99.01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3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달러 인덱스 말씀하시는 네, 달러 거죠? 인덱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 아마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보셨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그날 이제 장중에 33원이나 급락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정도로 달러가 급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달러가 지금 약간 좀 신뢰가 깨진 거 아닌가. 트럼프에 대한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문 부호가 좀 펼쳐지면서 네. 미국 자산을 일단 팔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 외국계 증권사나 투자은행 쪽에선 뭐 이런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합니다. 통화 약세, 채권 약세, 주식 약세의 조합은 이건 자본 유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미국 자산의 가격이 이 달러가 급락한다는 건 동시에 하락하는 걸 좀 의미하고 있다. 근데 결국 이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우선은 뭐 결국 관세 정책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일본 경제가 지금 최근에 좀 정상화되다 보니까 네, 엔화가 네. 강한데 옛날과 다른 게 엔화로 지금 가고 있어요 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달러 급락하니까 안전 자산의 자산으로- 대체 통화로서 네, 엔화가 달러보다 예. 이제 엔화로 그래서 엔화 가치가 최근에 또 원엔도 한번 1,000원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엔화가 옛날에 달러 역할을 좀 최근에 할 정도로 엔화가 좀 강했던 게 또 이번 그 금융시장 환경 변화의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잘 버텼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중국도 전문가이신 그 전명서 수장님이 네. 기고를 하신 네. 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네. 좀 소개만 해드리면 중국이 미국의 인지를 3개를 잡고 있대요. 인지를 그러니까 미국의 인지를 인질. 3개를 그러니까 잡고 이게 있다. 사람은 아니고 이제 기업인데 뭐냐면 애플, 네. 테슬라, 월마트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요 3개 왜냐하면 여기다 이제 관세를 때리면 당연히 중국에서 가는 물건들은 다 145%가 붙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네. 미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자살골 놓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이폰 생산에 이건 좀 정확한 수치는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 나온 90% 기사로는 정도는 95%라고 지금 돼 있는데 95%? 네. 보통 뭐 85에서 95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엄청난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예, 네. 테슬라 생산의 40% 중국에서 나오고요. 그다음 월마트의 그 상품들을 중에 매대에 60%가 깔리는, 네. 중국산이에요. 근데 여기가 145%다 관세 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값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보통 중국 공장에 이렇게 주문을 넣거든요. 뭐 월마트 같은 데서도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그 문의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주문이 안 간대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 주문을 넣으면 중국에서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문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네. 관세가 100% 넣으면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거 그냥 무역 단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납품을 중단시키면 월마트에 있는 상품 매대에 깔리는 그것도 줄고 확 줄어든다는 줄면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물건값도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대체품이 있어도 네.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발생한 건 아닌데 이제 점점 발생을 하겠죠. 그 누적 효과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주말에 이제 뉴스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그 관세청에서 아이폰은 빼자. 일단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뭐 갤럭시 폰도 마찬가지고 네, 네. 스마트폰, PC 이게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어서 미국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 일단 상호관세 제하자. 이건 나중에 매기자. 네. 네, 그런 이유가 나온 게 여기 이제 뭐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좀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죠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다 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아이폰 공장도 미국에 짓고 싶어요. 실제. 그게 갑자기 되나요, 그런데? 근데 안 되죠. 사실 안 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때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관세 때리면 사실 중국 네. 잡으려다가 미국 소비자 미국 먼저 잡는.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좀 협상하지 않겠냐 이런 좀 시각도 있어서 확실히 네.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뭔가 변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GDP에서 수출 비중이 한 20% 되고 대미 수출 비중은 한 15%에 불과해서 대미 옛날보다는 수출이 많이 줄어들어도 맞아요. GDP 네. 영향이 아주 크지 않다는 그런 맞습니다. 그 분석도 일기 있더라고요. 때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 수출 비중도 되게 높고 수출 비중이 예전에 또 중국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이걸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 대미 수출이 제로가 만약에 돼도 GDP 영향은 2.8%. 그러니까 감소하는 건데 네. 이 소비로 메꿔 버리면 또 된대요. 뭐 일시적으로라도. 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좀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원했죠. 중국이 조금 이제 수그리고 네. 예, 관세 좀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협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도 지지 않고 125%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이런 이제 미국의 약점하고 또 미국 비중을 좀 줄여놨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것 대미 같습니다. 수출이 중단돼도 내수를 키우면 중국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대미 수출을 담당하는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또 큰 그죠, 타격이 있지 그러니까 않겠어요? 누구든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버티는 건 과거랑은 좀 경제 이 체질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무턱대고 그냥 미국 앞에 이렇게 그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진 않는다라는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 공통적으로는 다 마이너스섬 게임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고 미국 소비자 피해 보고요. 네. 중국은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라서 결국엔 타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관세 때문에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네. 멀미난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일단 오늘 이제 한 주일 시작하는 국내 증시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네, 오늘은 예. 올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 아이폰에 대한 관세가 일단은 면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 오늘 코스피가 2,455.89포인트 23.17포인트 올랐고요. 네. 0.9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708.98포인트 드디어 700을 넘었고 13.39포인트 올라서 1.92% 가까이 올랐는데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겠지만 오늘 그 조선주하고요. 네. 바이오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네. 조선과 바이오가 이끌었고 삼성전자도 어쨌든 갤럭시 일단 면제되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도 한 1% 이상 오르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는 오늘 좀 괜찮았다. 바이오는 왜 이렇게 하루였습니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주에 보고서 중에 하나 나온 게 미국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중국 바이오 의존도가 너무 크다. 자립해야 된다. 아. 근데 이제 그거 자립할 때 중국
중국이 또 너무 의존이 심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반사이 걷지 않겠냐. 중국에 주던 거를 이제 한국으로 좀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선주를 미국이 규제하면서 중국 조선을 우리나라 조선주가 급등했잖아요.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게 바이오 중국 좀 규제하면 네. 한국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좀 내용들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서도 올해로만 보면 물론 시장의 변동성 컸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가 제법 좀 버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주가가 뭐 싸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이 2년 동안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 외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좀 끝났다. 그래서 아까 달러가 좀 지금 최근에 안 좋은데 달러 약세기에 한국 증시는 항상 좋았거든요. 과거에. 미국의 예외주의는 다른 나라는 안 좋아도 미국은 좋다. 미국만 좋다는 네, 거죠. 근데 네. 지난 2년간 그게 되게 심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만 항상 올라갔고 근데 그게 종료되면 반작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건 한국 증시한테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용을 한 것 같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더 나쁠 게 있겠냐 이런 좀 시각들 엔비디아 공급 기대감이 있고 네. 그다음 추경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연기금이 네. 계속 계속해서 주식- 받쳐주죠. 네.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지금 낮기 때문에 네. 산술적으로 한 20조까지는 살 수 있다. 이런 좀 내용들이 있어서 아. 작년 10월부터 4월 초까지 10조 샀거든요. 아. 근데 비중 그럼 채우려면 30조가 필요해요. 그럼 그럼 20조 추가 20 매수가 네. 가능하다. 그래서 저번에 2,300 깨진 날 네. 연기금이 한 4천억 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안전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조금 전 조선주와 네. 바이오주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보십니까? 정책 전망은? 수혜가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선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원하고 있죠. 예, 우리는 조선업 재건해야 되는데 그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동맹국에 구원 요청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 마치 그 내연기관차는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네. 그거 탄소 배출 많으면 전기차로 안 바꾸면 벌금 매기는 그런 정책이 유럽에 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선박도 탄소 배출 많은 노후 선박을 27년부터 규제하겠대요. 누가요? 그 국제 해사기구라고 있습니다. IMO. 네, 네. 거기서 이번에 결정한 게 예. 27년부터 선박이 이제 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제 톤수에 비해서 예. 그 이제 벌금 매기겠대요. 아. 그럼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료를 원유를 쓰는 게 아니라 네. LNG 같은 걸로 바꾸는 네, 거죠. 네. 암모니아나. 네. 근데 이런 선박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 만들고 거기에 또 지금 미국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 선박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면 네. 항구에서 이제 수수료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오래된 중국 선박 쓰면 네. 비용은 비용대로 이제 나가는 거고 네. 친환경 새로운 한국 선박 쓰면 이제 비용을 오히려 그러니까 탈탄소화 정책으로 노후화된 네. 선박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요게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게 왜 호재냐면요. 이런 논의가 한 번도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었는데 강제성이 없었어요. 네. 그냥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엔 강제성을 띄워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서 네. 이게 이제 오늘 좀 호재였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제약 바이오 의존도가 높은 이제 미국이 탈중국 움직임 보이고 있고 작년에 생물보안법 통과가 결국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요거 이제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법인데 올해는 아마 통과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최근에 바이오 좋은 게 이거는 이제 정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잘하고 있어요. 뭐 2월 달에 올릭스가 있었고 3월에 알테오젠 얼마 전에 ABL 바이오가 네.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네. 약을 여기 투입해도 이게 잘 안 들어간대요. 이 혈관 벽이 네, 너무 네. 두꺼워서 네. 이 이름을 BBB 셔틀이라고 그래요. 네. 이걸 뚫고 가는 거. 네. 요거를 무려 4조 원이에요. 4.1조 원에 네. 영국의 빅파마. 네 맞습니다. 글락스 소스 앤 스미스. 글락소 스미스. 아, 헷갈리네 네. 말이. 네. 여기에 네. 무려 4조 원 주고 수출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가일세의 80%가 뛰었군요. 그래서 네. 바이오가 이런 이슈로 굉장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증시 일정 끝으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오늘은 밤에 아마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월 16일이 좀 중요한 게 그때 중국의 소매 판매랑 미국의 소매 판매도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요거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는 동결할 것 같은데 네. 17일 날 금리 결정, 20일 유럽에서도 금리 결정하니까 네. 이런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